우리 특수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설명의 진행 맡은 교육과정 강사 백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25학년도 초등특수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알아보고 준비도 하고 계실 텐데, 특히나 특수임용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죠. 일단 전공에 해당하는 특수교육학이 있을 거고요. 자, 그 외에 장애인특별법, 특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초등교육과정, 초과정이 있습니다. 특히나 초과정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굉장히 좀 막연함과 약간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자, 저랑 같이 이번 시간 이 초등교육과정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공부해야 되는지 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25학년도 임용시험 함께 할 우리 백구팀 강사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국어 강의는 정바로 선생님이 맡아서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 체육은 양다겸, 사회도덕은 차승준, 과학 총론은 안예린, 음악미술 실과는 구자경, 그다음 수학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알아볼 부분은요. 자, 이 초등교육 과정 시험 문제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자, 이 초등교육 과정은 크게 자, 4가지 영역에서 출제가 됩니다. 4가지 영역.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에요. 자, 이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교과마다 이제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문서.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이런 문서를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 과정 그 문서 맨 앞에 나와 있는 이제 목차입니다. 목차. 자, 이 교육과정 문서를 보면은요. 자, 크게 자, 맨 처음에 성격, 그다음에 목표, 그다음에 내용 체계, 성취 기준, 교수 학습, 평가.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교육과정 그 문서의 이제 목차입니다. 목차.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게 될 25학년도 임용은요. 자, 2개 교육과정이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교육과정이 바뀌는 애가 조금 힘들어요. 시험 범위가 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둘 다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자, 이걸 조금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시험 범위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총론 있죠? 총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교과 요 3개. 요 3개는 무조건 2022만 보는 겁니다. 2015 볼 필요가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우리 실과 볼까요? 실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부터 4학년은 배우지 않잖아요. 실과는 5학년, 6학년만 배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실과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만 보는 거예요. 괜히 2022 보실 필요 없어요. 됐죠? 자, 그 외에 나머지 교과들은 전부 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둘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둘 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방금 교육과정 그 문서의 목차 보셨잖아요. 목차. 자, 그러면 그 목차에서 성격, 목표, 내용체계, 교수학습, 평가. 자, 이 부분은 2015와 2022 둘 다 보는 거예요. 둘 다 시험 범위니까. 됐죠? 자, 그러면 각 학년마다 좀 나누어서 봐야 하는 거는 성취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 자, 여기만 빼고 나머지들은 그냥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성취 기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1학년부터 4학년 있죠? 자, 1학년부터 4학년 부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을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학년과 6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수학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은 1, 2, 3, 4, 5, 6학년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1학년, 2학년하고 3학년, 4학년은 성취 기준을 보실 때에 그렇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5학년하고 6학년 성취 기준을 보실 때는 그렇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22와 2015 둘 다 시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교육과정 문서는요, 사실상 암기를 해야 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조사까지 빠짐없이 무조건 다 암기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필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쓰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당장 못 푼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잖아. 우리는 어차피 25학년도 임용시험장 들어가서 풀면 되잖아요. 자, 그래도 이제 문제가 어떤 느낌으로 나오냐 한번 같이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 대해서 지도 교수와 예비 교사가 나눈 대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볼게요. 자, A는
여기가 A죠. A는 통계의 주요 과정 중 어느 과정에 해당하는지 자료와 가능성 영역 성취 기준에 근거했었어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성취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세요. 5, 6학년군 자료와 가능성 영역 성취 기준입니다. 그럼 크게 02번, 03번, 04번 총 3가지 성취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통계의 과정이죠. 통계의 과정이 나와 있는 성취 기준은 04번입니다.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목적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자, 그럼 여기까지가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이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방금 수집, 분류, 정리, 해석. 자, 요 4가지가 통계의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어디니?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볼 때에는, 자, 그럼 이건 어떤 의미? 그래프는 그려졌고, 그려진 그래프를 살펴볼 때는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항목이 더 많고 적은지에 관한 사실뿐만 아니라 그래프로부터 알아낸 사실들을 문제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수집, 분류, 정리해서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럼 여기까지는 뭐야? 그래프를 그리는 거였고, 그려진 그래프를 살펴보는 건 결국 누구겠어? 그렇지,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요, 결국 해석이라고 쓰거나, 자, 또는 해석하기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어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는 필요하지만, 자, 무턱대고 다 외워서 이제 그냥 막 쓰는 문제가 아니죠.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 조건에 맞추어서 필요한 키워드만 쓰는 거예요. 키워드. 자, 이런 연습들을 저랑 같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미술도 한번 살펴볼까요? 미술. 자,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교수 학습 방향에 제시된 학습 내용 선정 방식을 고려할 때 교사가 디귿과 같이 제안한 이유가 뭘까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죠. 교수 학습 방향. 자, 5번을 한번 봅시다. 학습 내용은, 그렇죠? 자, 학습 내용. 여기 나와 있죠? 자, 학습 내용을 체험, 표현, 감상의 각 영역별 특성을 살려 학습 목표에 적합하게 선정하되 영역 간의 유기적인 관련성 및, 그럼 요게 3가지 영역이죠. 3가지 영역 간의 유기적인 관련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각 영역 간의 관련성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선정해 요거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자, 감상활동과 체험활동의 흐름이 순조로운 것 같네요. 그러면 감상활동과 체험활동을 먼저 했다 이거죠. 이후 콜라주 기법을 활용해 나의 특징을 드러내는 자화상 그리기나 나의 특징 인포그래픽 만들기 활동이 이어질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 한번 보세요. 항상 교육과정 문제가 나올 때는요, 포장지를 한번 이렇게 씌우거든요. 포장지를. 자,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 보세요. 자화상 그리기하고 인포그래픽 만들기 활동은 결국 학생들이 실제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자,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건 체험, 표현, 감상 중에서 어디예요? 그렇지, 표현이죠, 표현.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표현.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감상 나왔고 체험 나왔고 얘네들을 다 묶어서 표현이죠. 감상과 체험과 표현이 자 서로 뭐 된다? 연계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키워드는 뭐가 되죠? 그렇지, 체험, 표현, 감상, 연계성. 요 4가지가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까지 빠짐없이 그냥 달달달달 다 외운다 이게 아니라고요. 결국에는 이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키워드만 골라서 내가 일단 암기를 하고, 키워드 암기를 하고, 그 암기된 키워드를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에 비추어서 맞춰서 쓰는 겁니다. 최근에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됐죠?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시험 범위였죠? 국가 수준 교육과정. 어디가 이제 시험 범위고 또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자, 한번 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지도서 총론, 즉 교육론 내용이요. 우리 실습 나가서 지도서를 이제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은요. 자, 크게 2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이 지도서 총론입니다. 자, 이 총론에는요. 여러 학자들의 이론이라든지 수업 모형이 들어가 있어요. 즉 교육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도서 총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실제 교과서 내용이 나오죠. 학생들과 같이 배우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강론이라고 합니다. 강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전공에서 얘기하는 그 강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실제 이제 교과서 내용 이야기하는 거야. 교과서 내용. 그래서 지도서는 크게 자, 교육론에 해당하는 총론과 그렇죠? 그 다음에 교과서 개념 내용에 해당하는 강론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볼 부분은 지도서 총론, 즉 교육론 부분입니다. 자, 이 교육론은요, 크게 학자들의 이론과 수업 모형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과학 지도서를 보면은 저 수업 모형들이 여러 가지가 쭉 나와요. 자, 그 중에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경험학습 모형입니다. 특수임용에서 잘 나오는 모형이죠. 경험학습 모형. 자, 아이들이 자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이제 자유롭게 관찰하고 탐색해보는, 즉 경험해보는 자, 모형이 경험학습 모형이야. 자, 그러면 모형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단계하고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활동들은 이제 암기를 이제 할 거거든요. 일단 여기도 역시나 기본은 암기예요. 자, 그럼 맨 첫 번째가 자유 탐색. 자유롭게 탐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탐색 결과 발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사의 안내에 따른 탐색이요. 자, 그럼 보세요. 처음에는 자유롭게 탐색을 했다가 이번에는 교사가 안내를 해서 탐색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교사는 뭘 안내해 줄까? 학생들에게 관찰 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을 제시를 해줍니다. 이거를 안내해서 이제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자유 탐색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교사의 안내에 따른 탐색 단계에서는 관찰 관점이나 분류 기준을 제시해서 탐색하지만 자유 탐색 단계에서는 그런 걸 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 차이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가는 예비 교사가 경험 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실시한 배추 흰나비 얼음벌레 특징 알아보기 수업 내용이고 나는 수업 후에 예비 교사와 지도교사가 나눈 대화다. 자, 그럼 일단 여기 모형이 나와 있네요. 단계가 쭉 나와 있죠. 방금 봤던 경험학습 모형입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단계가 비어져 있어. 우리 방금 봤잖아. 자, 첫 번째 단계 뭐였어요? 자유탐색 단계였어요. 자유탐색. 자, 근데 옛날 초과정 문제는요. 저 단계명만 바로 외워가지고 여기 기억 단계에 해당하는 명칭을 써봐. 이런 식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사실 조금씩 이제 계속 발전하잖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단계에서 교사가 관찰 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좋았을까요? 기억 단계에서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찰 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방금 기억 단계가 뭐였지? 그렇지, 자유 탐색. 그래서 1번, 자, 가의 기억 단계에서 교사가 유의할 점을 고려하여 나의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세요. 자, 그래서 자유 탐색 단계에서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찰 관점을 제시하지 않는 게 좋대. 자, 그러면 원래가 이 문제는 자, 심플하게 냈었으면은 단계 명칭을 써봐 이거였을 거라고요. 자, 근데 그냥 포장지를 한번 쓱 씌운 것 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키워드는 뭐가 될까? 키워드는 그렇지. 자유 탐색. 여기가 역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그렇지. 학생들이 자유를 자유롭게 탐색하는 것. 이래야 말이 되죠? 그렇지. 자유롭게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말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굳이 안 써도 키워드만 들어가면 정답이 된다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만드시면 돼요. 키워드 넣어서. 조금 차이가 있죠? 예전에는 그냥 무작정 외워서 바로 쓰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역시나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를 맞춰서 써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는 문제들이 계속 다 이런 패턴이죠, 문제가. 자, 그 다음 우리 수학 보면은 이제 교육론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DNS라는 학자도 있고, 뭐, 브루너는 아마 학부 때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브루너의 EIS. 여기도 역시나 특수에서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DNS 같은 경우에는 자, 아이들이 수학 개념을 학습할 때 자, 개념 학습 원리를 반영해서 지도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역동성의 원리, 구성의 원리, 지각적 다양성,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네 가지 명칭이 나와 있죠. 예전에는 문제가 네 가지 명칭만 그냥 외우면 끝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통 막 앞글자 따가지고 수지, 구역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외우거든요. 수지구역, 수지구역. 자, 근데 이것만 외우면 끝이 나냐? 자, 그게 아니에요. 최근에 문제는 이걸 활용해서 역시나 또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특수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니은을 고려하여 기억의 방법으로 사각형을 정의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니은이 뭐냐? DNS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를 고려하여 기억의 방법 볼까요? 학생에게 얘를 그림으로 제시하여 시각적 구체적으로 이해 가능하도록 정의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자, 이거 우리가 예시적 정의라고 해요. 예시적 정의. 이거 명칭 쓰는 게 또 이번 시험 특수에도 나왔었죠. 자, 그러면 결국 그림을 그려서 정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필요한 키워드만 딱 골라보면 그거잖아. 그림을 그려서 정의하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때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를 고려하여 그림을 그려서 사각형을 정의해봐 이거잖아. 자, 그럼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가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개념을 지도할 때, 개념을 가르칠 때, 자, 그 개념을 결정짓기 위한 속성이 있거든요. 그거 우리가 결정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결정적인 속성은 그냥 그대로 더 고정시키고 그 외 나머지 속성들을 우리가 비결정적 속성이라고 해요. 비결정적인 속성을 다양화시키자. 자, 그래서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쌤들 여기 보세요. 우리 사각형 정의할 거니까 사각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결정짓기 위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사각형이 되겠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그렇지? 4개의 변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사각형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조건은 그대로 고정시키고 그 외 나머지 조건들 뭐가 있겠어요? 이 사각형에서 그렇지? 변의 길이, 그 다음에 또 각의 크기. 자, 이런 것들은 사각형을 결정짓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변의 길이나 각의 크기를 어떻게 하자? 다양화시키자 요거예요. 자, 그러면 사각형을 내가 그림을 그릴 건데 딸랑 하나 그리면 안 되겠죠? 왜? 다양성이니까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거야. 자, 근데 이때 똑같은 사각형을 그리면 될까? 안 돼. 왜? 다양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 변의 길이나 각의 크기를 다양화시켜서 그려 이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사각형을 그려줘야 돼요. 자, 요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라고 명칭만 그냥 딱 쓰면 끝이 났지만 자, 최근의 문제는 이걸 실제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도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선생님들의 실제적인 지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 그런 식의 문제들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강의 중에 저랑 같이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푸는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는요. 자, 지도서 강론입니다. 자, 지도서 강론에서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 여러 가지 개념들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어떻게 지도해야 되냐, 지도서에 나오겠죠? 구체적인 지도 방법. 자, 여기가 이제 지도서 강론 부분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비중이 제일 큽니다. 시험 비중이 제일 커요. 분량도 제일 많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공부하게 될 내용이 바로 이 지도서 강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건 말 그대로 교과서 개념이기 때문에 자,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과학 교과서 보면은 곤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곤충을 보면은요. 자, 배추 흰납이나 개미 잠자리처럼 몸이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이처럼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다리가
새쌍인 동물을 곤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들 지금 여기 잘 보세요. 다리가 지금 다 어디에 위치해 있어? 개미. 다리가 새쌍인데, 그렇지. 가슴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리 새쌍은 전부 다 어디에 위치해 있다? 가슴에 위치해 있다고요. 이걸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다시 초등학교 돌아간 거 같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학생들이 곤충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5개념은 없었나요? 몇몇 학생들이 배추 흰나비처럼 모든 곤충은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배추 흰나비처럼 모든 곤충은 이래 라고 생각했대. 네, 곤충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곤충에는 개미와 같은 종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대. 자, 그러면 선생님들 보세요. 배추 흰나비와 개미의 차이점이 뭘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배추 흰나비는 그렇지, 날개가 있는데 개미는 날개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애들이 어떤 5개념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날개가 두 쌍 있다 또는 날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개미를 보여줬대. 개미도 곤충이잖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개미를 이제 자세히 관찰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리을과 관련된 문제는 해소됐어요. 하지만 어떤 학생은 B와 같이, 즉 아래와 같이 지금 개미를 그렸네요. 엄청 잘 그린 것 같은데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림을 보니 다리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도록 해야겠네요. 그렇죠? 다리가 뭐 위치가 뭔가 이상하대. 그렇죠? 자, B에 나타난 5개념을 바로잡기 위한 필요한 과학적 개념이 뭘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앞에서 곤충은 다리 세 쌍이죠. 세 쌍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돼? 가슴에.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머리에 한 쌍, 가슴에 한 쌍, 그렇죠? 배에 한 쌍 이렇게 돼 있죠. 다리 위치가 잘못되었네요. 자, 그러면 뭐라고 지도해야 돼요? 그렇지. 곤충의 다리 세 쌍은 가슴에 있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겠지.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강론 문제입니다. 강론.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국어 문제도 한번 볼까요? 국어. 자, 자음자 14개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음자 10개가 있습니다. 모음자 10개. 자, 먼저 우리 자음자 중에서요. 그림과 같은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자음자가 있다는 것도 함께 알려줍니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자음자 이름을 만들 때 이처럼 이하고 으 아래에다가 자음자를 붙여주면은 자음자 이름이 된대요. 그래서 비읍하고 만들어졌어. 됐죠? 자, 그런데 이런 그림과 같은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자음자, 이런 식으로 이름 만들 수 없는 거, 이름 만들 수 없는 자음자의 이름을 모두 써봐 라고 돼 있죠. 자음자 이름 쓰는 겁니다. 자음자 이름. 자, 그러면 누구 있을까요?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거. 이건 우리 굳이 안 배웠어도 한번 해볼 수 있어. 누구 있을까? 그렇지. 기억하지 말고. 누구 있어요? 기억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디귿도 있고 마지막 하나 더 있어. 시옷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 디귿, 시옷. 자, 근데 이때 자음자, 자, 이름을 쓰는 거지. 그렇지? 기억, 디귿, 시옷 이렇게 요거 쓰면 안 됩니다. 항상 문제 조건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죠? 실수만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모음자가 10개가 있어요. 우리 모음자 10개 한번 누구누구 있지?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으이 10개 있죠? 자, 그 중에서 입술 모양이 변하는 거래요. 변하는 거니까 이중모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중모음에 해당하는 것. 자, 누구 있을까요? 그렇지? 야, 여, 요, 유 이렇게 해서 4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써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강론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 팀과 같이 자 공부할 내용은요. 자, 국가수준 교육과정, 교육론, 강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같이 공부할 내용이에요. 공부할 내용.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기타입니다. 이 기타는요, 수능형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냥 평소 가지고 있는 지력 있죠. 지력을 이용해서 그냥 푸는 것들. 수학 같은 경우에 단순 계산하는 문제들. 아니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 문학 지문 하나 주고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이런 것들. 주제 찾는 건 사실 뭐 공부해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글 읽고 푸는 거니까. 자,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조금 나옵니다. 비중이 아주 작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 n의 최대값을 얼마니? 하고 이제 실제 계산해야 되는.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자, 이 초등교육 과정이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가 되냐 한번 쭉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2013학년도부터 이번 24학년도까지 이 초등특수 임용에서 그럼 이 초과정이 과연 얼마만큼의 배점을 차지하냐 그걸 교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자, 매년 16점, 17점, 22, 25, 23, 23에서 쭉 나와 있죠. 특히나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초과정 배점이 전체 80점 만점 중에서 무려 31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31점. 31점이면요. 이미 25%를 훌쩍 넘어섰다고요. 비중이 큽니다. 특히나 이번에 시험 봤던 선생님들이 초과정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초과정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점수를 제대로 이제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내가 전공 문제를 한 문제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다 맞출 수 있냐? 장애인 특별법이랑 전부 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자, 이 초과정 공부가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요. 자, 이번 25학년도 자,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것과 유사한 점수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한참 개정되고 있죠. 개정되면은 교과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시험 출제진으로 가야 되고요. 또 누군가는 교과서 작업진으로 가야 돼요. 지필진으로. 이처럼 지금 출제진의 변화가 굉장히 큰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고 내년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때까지는 교과서 개편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처럼 출제진의 변화가 큰 시기에 지금 초과정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내년 25학년도 시험도 역시나 초과정의 비중이 어느 정도는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 이 초과정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 초등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교과가 너무 많잖아요. 자, 너무 많은데 그럼 이거를 전부 다 내가 똑같은 비중으로 다 공부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자, 이제 이 표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국어, 그 다음에 사회, 수학, 과학. 자, 요 4개 교과죠. 4개 교과만 공부를 하셔도 이미 20점 이상이에요. 보세요. 지금 21학년도부터 최근 4개년만 봐도요. 4점, 5점, 9점, 7점. 요 때는 딱 요 4개만 나왔죠. 그리고 26점. 미술 하나 읽긴 하지만 점수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자, 22학년도도 마찬가지고요. 23학년도도 마찬가지고 24학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만 공부하셔도 초과정은 이미 고득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요. 자, 도덕이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죠. 꾸준히. 그 다음에 실과 같은 경우에 최근 2개년 연속으로 또 출제가 되고 있고.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들이 공부 전략을 어떻게 짜셔야 되냐? 자, 강의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듣자 이게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자, 나는 일단 이 초과정 중에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자, 요 4개는 무조건 공부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시는 거라고요. 이거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파시는 거예요.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파시고 자, 그 외에 선생님들이 도덕하고 실과 있죠. 도덕하고 실과가 이제 2순위. 일단 1순위는 국어, 사회, 수학과 얘네들이 1순위. 됐죠? 자, 그래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 외 나머지 교과들 있죠? 나머지 교과들은 그냥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굳이 난 시간이 너무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안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통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죠? 자, 요 4개 교과를 일단 집중적으로 파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난 조금 더 시간 난다 하면은 도덕하고 실과까지 파시고 여기까지만 하셔도 사실상 충분해요. 괜히 어줍잖은 데 시간 투자하시지 말고 선택학과 집중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하루에 10시간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미 기본적으로 초등교육과정 비중이 25%를 넘어섰잖아요. 자, 그러면 그 비중에 맞춰가지고 내가 전체 공부량이 밸런싱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최소 못해도 최소 기본적으로 3시간 이상은 3시간 이상은 이 초과정 공부를 하는데 쏟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전공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지난 4년간 학부 생활을 하면서 쌓아놓은 배경 지식들이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초과정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학부에서 물론 초과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건 교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대 선생님들도 저 학부 과정에서 사실상 이 초등 임용을 위해서 배우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새로운 것들이란 말이에요. 내용이 어렵다 쉽다를 떠나가지고 거의 다 새롭게 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 특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새로운 내용들이에요. 내가 익숙한 내용과 새로운 내용, 일단 새로운 내용부터 먼저 빨리빨리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초과정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그렇죠? 이 꾸준함을 계속 끝까지 누가 유지할 수 있냐, 이게 고득점의 핵심이에요. 누가 끝까지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냐. 이거 반드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의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열심히 강의도 열심히 듣고 복습도 열심히 하고 막 문제 만들기도 하고 막 하시는데, 자, 이 의지가 점점 약해진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강의가 슬슬 밀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가 끝날 때쯤 되면 어느덧 초과정은 뒷전으로 밀려 있고. 그럼 제가 막 물어보면은 전공부터 일단 너무 할 게 많아요. 물론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초과정은 점수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 8월 달, 9월 달 가서 초과정 하면서 그때는 부랴부랴 막 잡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잡히는 애가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요. 자, 하루에 계획을 짜실 때 전공 몇 시간, 초과정 몇 시간 이렇게 막 짜시는데, 일단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초과정 공부 먼저 하세요. 초과정 공부를 그냥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시간들을 다 전공을 하세요. 전공하고 남는 시간 초과정 해야지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로 밀리는 케이스 너무 많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초과정 공부를 먼저 좀 해두시고 매일 조금씩 계속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저 전공에 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는 누구부터? 국어, 사회, 수학, 과학부터. 얘네들부터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는 도덕과 실과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공부를 하셔도 이미 초과정은 고득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표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24학년도 시험이었죠? 24학년도. 자, 이 초등특수임용 시험에서 초과정의 문제 패턴은 어떠했냐? 자, 저랑 같이 크게 4가지 특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문제가 갈수록 계속 복잡해지고 있어요. 자, 일단 일반 초등에서 저 문제를 가져오잖아요. 일반 초등에서 이제 문제를 가져오는데, 자, 그 문제가 날이 갈수록 계속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복잡해지고 있다.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문제에서 뭘 묻는지 명확치 않은 내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문제에서 이게 뭘 요구하는 것이지?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 자, 요게 갈수록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자, 네. 저는 단어 읽기를 지도할 때 단어의 복잡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단어를 제시합니다. 자, 1단계. 요 손가락 1이 1단계입니다. 요게 1단계, 2단계, 3단계요. 자, 먼저 1단계에서는 글자의 짜임에 초점을 두고 단어 읽기를 지도했대. 자, 그러면 쌤들이 글자의 짜임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가의 A를 고려하여 정교사가 C와 D를 선정한 이유를 단계별 학습 요소가 포함되게 각각 쓰고, 문제가 굉장히 뭔가 이것저것 조건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
자, 그러면 결국 C를 선정한 이유를 단계별 학습 요소가 포함되게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에서 단계별 학습 요소가 뭘 뜻할까? 여기 1단계에서 단계별 학습 요소가 뭘 뜻하겠어요? 글자의 짜임이에요. 이게 단계별 학습 요소입니다. 자, 근데 지문에서는 단계별 학습 요소가 뭐예요? 라고 설명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C가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윗줄에 나와 있는 단어하고 아랫줄에 나와 있는 단어의 차이가 뭐겠어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 그치, 윗줄에는 받침이 없는데 아래쪽에는 다 받침이 있죠. 그러면 받침이 없고 받침이 있고 요거 차이잖아. 그 차이를 뭘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글자의 짜임을 가지고 설명해야 돼. 자, 그러면 얘네들의 글자의 짜임과 얘네들의 글자의 짜임이 어떻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뭐냐? C는 초성, 중성 짜임의 글자에 의해서 초성, 중성, 종성 짜임의 글자를 지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기서는 초성 플러스 중성.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초성, 중성, 종성의 짜임으로 되어 있다. 요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윗줄과 아랫줄에 결국에는 차이점을 쓴 거잖아. 차이점. 그렇죠? 윗줄과 아랫줄의 차이가 뭐다를 지금 쓴 거죠. 그죠? 자, 근데 결국 여기 문제에서는요. 그런 차이를 쓰세요. 이런 말이 없다고. 차이가 뭐니? 이런 식으로 묻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볼까요? 2단계에서는 단어의 길이를 달리한대. 자, 그러면 2단계가 여기 있죠? 단어의 길이가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윗줄에는 글자가 전부 다 한 글자고 아랫줄에는 글자가 다 두 글자죠. 한 글자, 두 글자. 그럼 이거를 소리의 길이, 단어의 길이로 나타내려면 어떤 용어를 써야 될까? 어떤 용어? 그렇죠. 음절이라는 용어를 가져와야 돼요. 음절. 그래서 윗줄에는 다 몇 음절이고 1음절이고 아랫줄에는 다 몇 음절이야? 2음절이지.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기술해줘야 돼요. 자, 지금 윗줄과 아랫줄의 차이가 무엇인지 쓰세요. 이렇게 쓰면 문제가 굉장히 명확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뭘 묻는지 조금 불명확한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요즘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처럼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생님들이 뭐 하셔야 되냐? 기본적인 내용들을 일단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앞에 문제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거 단순히 용어 외운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바로 쫙쫙 풀리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국어 프린트에 보면은 음절 설명 나와 있겠죠? 음절. 그 다음에 또 글자의 짜임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음절, 글자의 짜임 설명 보면 너무 쉽거든. 초성, 중성, 종성. 초성, 중성, 종성. 받침 있네. 초성, 중성, 종성. 아, 쉬워 하고 넘어간다고. 쉬우니까. 자, 근데 막상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걸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많은 문제들을 풀어내셔야 돼요. 많은 문제. 그래서 여기에는 기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연습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뭘 원하는 건지 그런 조건들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읽어내는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초등교육과정에 대한 배경 지식을 계속 쌓아 나갈 거잖아요. 그럼 내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 중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빨리빨리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 이 두 가지가 밸런싱을 맞춰서 끊임없이 정답 쓰는 연습들을 해주셔야 그래야 고득점이 나오는 거라고요. 고득점. 그래서 우리가 강의 중에 저 기출 문제도 다 풀 거고요. 연습 문제도 풀고 모의고사도 풉니다. 그렇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철저하게 이제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도 이번에 특수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12 곱하기 4. 자, 이것을 지금 배열 모델, 구술 모델 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몇 개씩 묶었죠? 12개씩 묶었어요. 12개씩.
12개씩. 그렇죠? 그래서 과자가 12개씩 4상자에 있습니다. 과자는 모두 몇 개입니까? 이거죠. 자, 문제의 과자의 개수 구하는 과정을 기억을 고려하여, 기억이 지금 요거야. 기억을 고려하여 띄어세기로 나타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정답 보면 허무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막상 봤을 때 이거 뭐 어떻게 뭘 쓰라는 거지? 막 헤맨다고. 자, 띄어세기를 이용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12, 24, 36, 48이니까 그래서 과자의 개수는 몇 개다? 48개다. 근데 띄어세기 지도하는 게 역시나 수학 우리 프린트에 다 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쉽잖아 사실상.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쉬우니까 그냥 휙 보고 넘어가 버려. 이처럼 문제의식이 없으면 결국에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뭘 써야 할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뭘 써야 할지 몰라서 결국 틀리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 문제풀이 선생님들 이제 문제 제공 막 해드리고 같이 풀고 막 해드리는데 자 이때 반드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풀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요 강사가 그냥 풀어주는 것만 계속 보시면은요 결국에는 사고력을 기를 수가 없어요.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 읽어내는 능력이 방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능력을 기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문제는 반드시 뭐다? 문제는 내 스스로. 일단 스스로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새로움을 계속 맛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읽어내는 연습을 계속 끊임없이 해두셔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강사의 풀이를 보고 내 생각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요. 아, 저 강사는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평가원은 늘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자,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선생님, 저는 초과정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기출된 것만 보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자, 지난 24년간 출제되었던 기출된 개념만 순수하게 보면은요, 자, 일반 초과정 있죠? 자, 일반 초등 같은 경우에 맞을 수 있는 점수가 35점에서 40점이에요. 80점 만점에서. 그러면 결국 딱 절반이네.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기출된 개념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절반 공부하는 거야, 절반. 그럼 나머지 절반은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은 개념에서 또 절반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만 공부하겠다 이거는 결국 나 점수 절반만 맞아도 돼요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기출된 개념 요건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거고요. 자, 거기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조금씩 확장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실제 수업 능력 평가를 고려한 문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 우리가 실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2차 때 평가를 해야 되죠. 수업 실현을 통해서. 자, 그런데 그 평가하기 위한 1차 문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면은요.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써보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 머릿속에 그려보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에 프린트 안에 활동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학습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써보세요. 라고 했을 때 프린트에는 내용이 10줄, 11줄, 12줄 내용이 많아요. 자, 근데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12줄, 13줄, 14줄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자, 두 줄에서 세 줄로 반드시 스스로 요약하셔야 돼요. 요약. 어떻게 지도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12줄, 13줄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 스스로 두 줄 또는 세 줄로 깔끔하게 요약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요약할 수 없으면 어차피 정답 못 써요.
됐죠? 그래서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그 한 장에 나와 있는 활동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그 전체 활동의 내용들을 내가 2줄 또는 3줄로 반드시 요약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볼까요? 특수만을 위한 쉬운 문제 출제. 자, 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일반 초등에서 가져온 그 초과정 문제와 그 다음에 특수만을 위해서 출제된 초과정 문제의 수준 차가 너무 났어요. 그러니까 일반 초등에서 가져온 문제는 너무 어렵고 특수만을 위한 문제 출제는 사실상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 하거든요. 하. 그렇죠? 그러니까 중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상. 아예 쉽거나 아예 어렵거나.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내가 초과정 공부를 안 했어. 초과정 공부를 안 했으면 어차피 쉬운 문제가 나와도 틀려. 어차피 쉬운 문제 나와도 틀려요. 안 봤으면 어차피 안만 쉽게 내줘도 그냥 어려울 뿐인 거라고요. 자, 그러면 내년 시험에도 역시나 초과정 비중이 이 정도를 차지를 한다면은요. 자, 결국에는 일반 초등에서 가져온 문제도 있겠지만 특수만을 위한 초과정 문제도 또 상당수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번 시험에서 그런 문제들을 싹 다 틀렸다? 아, 그러면 너무 아까운 거지. 그래서 이 초과정 공부를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만 해두셔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초과정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꾸준히 뒷심 가지고 계속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자, 우리 초등교육과정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 저랑 같이 한번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5학년도 저희 백구팀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특수 선생님들 저희 백구팁 25학년도 대비 자, 커리큘럼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 1월부터 6월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백구팁 메인 강의가 되겠죠. 자, 초특을 위한 초등교육과정 기본 이론 플러스 강론 연계 강의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초등교육과정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 배웠었잖아요. 자, 맨 첫 번째가 교육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도서 총론 교육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과정하고요. 교육과정하고 그 다음에 교육론, 지도서 총론. 자, 요 부분을 합쳐가지고 기본 이론이라고요.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강론은 그 교과서 개념, 강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강의를 할 때 1월부터 3월까지는 기본 이론 부분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4월부터 8월까지 강론에 해당하는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저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지 않고요. 이 기본 이론 내용하고 강론 내용을 막 섞어서 같이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문제를 봤겠지만, 그렇죠? 자, 문제 자체가 강론 내용하고 기본 이론 내용을 막 섞어서 같이 물어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론이 점수 비중이 훨씬 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강론부터 먼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강의 자체가 기본 이론과 강론을 막 섞어가지고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 진행하는 방식은 각 교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강사님 설명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요 강의가 저희가 1월 28일 날 개강입니다. 28일 날. 그래서 선생님 개강이 조금 늦네요? 라고 할 텐데 개강 조금 천천히 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전공 특수교육학 강의가 먼저 개강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 먼저 특수교육학 강의부터 먼저 수강하면서 공부를 쭉 하시다가 자, 이제 28일 날 자, 저희 이제 특수 강의 개강을 하면은요. 자, 이때부터는 초과정과 전공 같이 밸런싱 맞춰가지고 꾸준히 이제 쭉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쭉 가다가 언제 종강을 하냐? 자, 6월 달에 종강합니다. 선생님, 종강이 더 빨라졌네요. 맞아요. 예전 강의보다 종강이 훨씬 빨라졌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업로드가 언제 되냐 하면은요. 자,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자, 요때 오후 2시. 오후 2시. 자, 요때 강의가 업로드가 됩니다. 그렇죠? 자, 예전 강의하고 업로드 되는 요일이 좀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자, 요때 이제 오후 2시에 강의가 업로드가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때는 강의가 업로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전 11시. 오전 11시에는 자료가 업로드 됩니다. 자료가 업로드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수업 자료가 올라가겠죠. 자, 그 자료가 오전 11시에 업로드가 먼저 돼요. 자, 근데 선생님들이 자, 오후 땡 2시 하자마자 강의 수강하시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자료부터 먼저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으신 다음에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자, 먼저 프린트 내용을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강의 틀고 바로 수강하시지 말고 그러면 결국 수동적인 공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료부터 먼저 필수적으로 숙지하세요. 다 읽어보세요. 좀 정독하시면서. 그렇죠? 이걸 충분히 좀 읽어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들이 막 궁금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들 거잖아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저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됐죠? 자, 오전 11시에 자료 업로드 땡 하고 되면은 그렇죠? 자료 내용 숙지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수금 업로드 되는 거 자, 맞춰가지고 이제 강의 수강하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업로드 요일이 이틀이었어요. 이틀이었는데 이제 3일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종강일도 훨씬 빨라졌어요. 6월 종강입니다. 6월 종강. 자, 그래서 요때 자, 저희가 연습 문제하고 기출 문제까지 다 같이 풀 거예요. 강의하면서. 그래서 교과마다 연습 문제를 강의 중에 같이 풀어주는 선생님도 아마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복습용으로 이제 풀어보세요 하고 이제 드리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연습 문제하고 기출 문제까지 계속 같이 풀면서 이제 문제풀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는 별도로 없어요. 강의 중에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각 과목마다 선생님 앞에서 한번 안내 드렸었죠? 자, 이렇게 이제 맞춰가지고 교육과정 1파트와 그 다음에 교육과정 2파트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1하고 2로 나눠 놓은 거는요. 자, 우리가 이제 월수금 업로드가 되잖아요. 강의 업로드가 될 때, 자, 이 교육과정 1 있죠? 교육과정 1에서 이제 한 과목이 업로드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2에서 또 한 과목이 업로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한 과목 업로드, 또 여기에서 한 과목 업로드.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렇게 이제 나눠 놓은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 6월까지 이제 강의가 쭉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자, 이제 8월이죠. 자, 8월하고 9월에는 이제 모의고사입니다. 자, 일단 8, 9월에 드리는 모의고사는요. 저 전년도 모의고사예요. 전년도. 즉 이제 24학년도 대비 진행되었던 모의고사를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모의고사 뭐 따로 구하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이 되면은요. 10월이 되면은 자, 초과정 집중 파이널 모의고사. 이건 아예 다 새롭게 만든 문제예요. 전부 다 새로운 문제들. 뉴. 새로운 문제만 이제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요게 총 3회. 자, 근데 여기에 그 특수교육학 전공 문제는 별도로 없어요. 자, 초과정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 넣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회차, 2회차, 3회차 자, 전부 다 봉투 모의고사로 이제 진행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월까지 하면은 이제 저희 백구팀 자, 강의는 이제 끝이 납니다. 1년이 이렇게 하니까 금방이죠. 자, 그 다음에 교재 안내 조금 드릴게요. 자, 교재는 자, 일단 초등교육과정 기본 이론서 총 2권입니다.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역시나 또 두 권이에요. 2권. 자, 둘 다 1월 3주차 정도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강에 맞춰서 자, 그때 이제 구비를 해주시면 돼요. 특히나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24학년도 대비 기출문제집은 서답형 문제만 수록이 되어 있었어요. 즉 2013학년도 이후 문제만 쭉 수록을 해두었었는데 자, 이번에 새롭게 발간되는 기출문제집은요. 좀 더 많은 기출문제를 좀 풀고자 하기 위해서 2001학년도부터 쭉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문제집은 2001년부터 2024학년도까지. 그래서 요때 이제 출제되었던 일반 초등에 나왔던 초과정 문제와 그 다음에 또 초특에 나왔던 특수에 나왔던 초과정 문제를 다 수록해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출 문제를 좀 풀 수 있겠죠. 이거 강의 중에 또 풀 거예요. 다 강의 교재입니다. 이게 강의 교재이다 보니까 그 문제집 안에 별도 해설은 없어요. 해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강의 중에 진행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이론서와 기출 문제집 둘 다 이제 강의 교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커리큘럼 안내까지 해서 자, 이번 설명에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백호팀은 선생님들 합격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28일 날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